파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앞 시간에서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동이 어디에서 부딪히고 반사되고 굴절하고 회절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하도록 할 거예요. 먼저 파동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파동의 전파, 퍼져나가는 거죠. 자, 이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이게 원래 호이겐스의 원리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하위 헌스의 원리. 그러니까 호이겐스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호이겐스. 이거 직접 물어보진 않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표기 방법이 달라져 가지고 하위 헌스로 하위 헌스. 표기 방법이 달라진 게 많아요. 그래서 같이 쓰면 좋겠죠. 외워두면. 자, 호이겐스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 호이겐스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물에다가 뭐 하나를 이렇게 딱 던졌어요. 그러면 물결이 이렇게 퍼져 나가죠. 자,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를 우리가 구면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호이겐스라는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 요 점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바로 직전에 구면파였어요. 여기다 그리면 좀 그러네. 밑에서 여기에 이렇게 구면파들의 접선을 연결하면 요거다. 자,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퍼져나가는 구면파가 있었는데 그것에 자, 쭉 요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파동이 쳐 나가는 그 시작되는 것을 파원이라고 하죠. 무수히 많은 파원에서의 구면파들이 모여서 만든 파면이 그 다음 파면이라는 거예요. 2차 파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하위헌스의 원리, 호이겐스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구면파뿐만 아니라 평면으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면으로. 자, 이게 조금 그 평면상에서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런 한 지점들이 구면파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 구면파의 다음 접선이 다음 파면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의 파면. 또 여기에서 구면파들이 막 발생할 거고 그것에 의해서 또 다른 2차 파면이 나타날 것이다. 자, 이렇게. 자, 그게 호이겐스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구면파들이 계속 퍼져서 나간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요 면, 요걸 뭐라고 그래? 파면이라고 그래. 파면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 요거는 파면의 수직인 거. 그게 이제 이 파동이 진행하는 진행 방향이에요.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파동의 에너지라고 그랬죠? 물질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자, 파면은 서로 수직이다. 자, 이렇게 서로 수직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자, 그리고 이쪽도. 자, 이런 게 자, 무슨 원리로? 자, 호이겐스의 원리. 또 다르게는 하위헌스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면파도 마찬가지죠. 구면파도 자, 이렇게 구면파가 그 전에도 있었겠죠. 파면이 원형으로 돌아가는 경우 그때도 진행 방향은 수직이라는 거예요. 진행 방향은 파면의 수직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파면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퍼지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이 호이겐스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냐면 회절이에요. 회절. 자, 파동은 이 회절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회절은 뭐냐면 장애물 뒤로 돌아서 가는 성질, 그런 성질을 회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여기다 놓을게요. 찍, 이렇게 장애물을 놓을게요. 이 장애물 사이에 우리가 파동을 이렇게 여기 앞부분에서 파동이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쭉 파면이 이거고 자, 파동의 진행방이 이거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를 빠져나갈 때 틈을 빠져나갈 때 파동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 끝자리가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지고 여기도 휘어져요. 자, 왜 휘어지냐라고 얘기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호이겐스 원리.
자, 요게 구면파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구면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구면파를 만들고 구면파를 만들고 구면파를 만들고 그래서 2차 파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 파면이. 자, 그리고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구면파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자리가 이렇게 꺾여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물을 통과한 파동이 이렇게 장애물 뒤쪽으로, 여기서 장애물 뒤쪽이라고 하는 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물 뒤쪽, 장애물의 뒤에 있잖아요. 그죠? 장애물의 뒤쪽까지 휘어져서 들어가는 거. 자, 그것을 회절이라고 이야기한다. 회절이 언제 잘 되냐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 첫 번째는 파장이 길수록, 파장이 길은 아이가 회절이 더 잘 돼요. 두 번째, 이 틈을 요 좀 전에 있던 요 장애물 틈 있죠? 구멍. 그 자리를 슬릿이라고 하는데, 틈을 슬릿이라고 그래요. 슬릿. 물리에서 쓰는 용어들이니까 슬릿의 간격이 좁을수록, 자, 이럴수록 회절이 더 잘 일어나요. 자, 파장이 길수록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파장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뭐냐면, 자, 파동이, 자, 이제 마루와 마루 사이, 그러니까 여기서 파면과 파면 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결이 칠 때 제일 높은 부분들. 자, 그 사이가 우리가 파장이에요. 파장. 그러면 여기에서 호이겐스의 원리로 설명할 때 이 원의 반지름 정도가 되겠죠. 반지름 정도가 파장이에요. 파장이 좁은 아이하고 넓은 아이를 비교를 해보면,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런 아이가 파장이, 자,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이런 아이하고, 자, 이런 아이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호이겐스의 원리를 적용할 때 이렇게 구면파들이 다음 파면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가장자리에 이 원이 작으니까 꺾이는 정도가 조금 꺾였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다시,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자, 구면파가 계속 만들어졌을 때 파면이 여기가 이렇게 꺾일 거예요. 자, 꺾이는 지점이 지금 보면, 자,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조금 꺾이는 거, 조금. 자,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는 별로 안 꺾이다가 이렇게. 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퍼져나가는 정도를 보면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자, 근데 파장이 길으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파장이 길었어요. 파장이 길어서 이렇게 반지름이 큰 아이라고 쳐봅시다. 자, 이러면 양 끝에 이 반지름이 크니까, 자, 이렇게 휘어지겠지. 자, 거기에서 또 다시 원을 그려요. 자, 원을 이게 정확하게 그리고 있지는 않은데, 자, 이렇게 원을 그리면 여기선 또 이 원을, 접선을 쭉 따라서 휘게 될 거예요.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얘가 동일한 조건에서 좀 더 퍼지게 됩니다. 이게 원이 이렇게 따라서, 원을 따라서 휘어지다 보니까 더 많이 휘어지게 돼요.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더 많이 회절이 일어난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적외선 이야기했어요. 적외선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적외선 리모컨이에요. 우리가 이제 에어컨 같은 거 동작할 때 적외선 리모컨을 쓰죠. 자동차 리모컨은 적외선을 쓰지 않고 뭘 써요? 전파를 써요. 전파. 훨씬 파장이 길죠. 근데 에어컨 리모컨은 적외선을 쓰지 않으면, 전파를 쓰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우리 집 에어컨을 동작시켰는데 벽을 뚫고 전파가 다른 집 에어컨을 동작시킬 수도 있어요. 옆집 아이가 들어가 봤더니 뭐
얘기하려고 보니까 이러면 혼날 것 같아. 옆집 아이가 동사함 막 이런 거. 그 아이가 자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뭐 에어컨을 틀어버린 거야. 자, 전파는 어때? 파장이 적외선보다 훨씬 길어요. 전자기파 순서에 했었죠. 전파, 적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그리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다고 했어요? 더 짧아진다. 그러니까 전파가 훨씬 파장이 길죠. 전파 파장이 길으면 회절이 잘 일어나요. 그리고 관통력도 좋아. 그 벽 같은 걸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옆집 에어컨이 동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전파를 이용해서 동작하는 리모컨은 사용하기 어렵겠죠. 가정에서 쓰는 거는. 물론 암호 코드가 있어가지고 뭐 제조 회사별로 아니면 뭐 에어컨의 종류에 따라서 자기네 회사에도 다르게 암호 코드를 넣을 수 있는데 실제로 생산할 때 그 코드를 다 일일이 어느 지역마다 겹치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 조금 그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파는 실내에서 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실내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적외선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적외선을 이용을 하게 되면 회절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장애물 같은 게 있어도 쉽게 피해서 리모컨이 동작이 될 수 있어요. 자, 장애물을 피해 간다라는 건 또 다른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자, 여기에서 전파를 적외선 리모컨을 이렇게 동작을 시켰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쪽 뒤로 들어간다라는 거야. 장애물 뒤에까지 퍼져서 갈 수 있다. 파동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지. 총을 이용해서 권총을 이용해 가지고 뭐 아니면 어떤 총을 이용해 가지고 빵 해서 총알을 쏴요. 그럼 총알은 이렇게 직진을 하죠. 요게 있는 사람을 저격하지는 못해요. 근데 소리는 어때? 소리는 빵 그러면 이 소리가 이 사람한테까지 들리지. 자, 이 총알은 입자라고 하고요. 지금 사람이 소리를 들은 건 파동이죠. 파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회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회절을 할 때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슬릿의 간격이 좁을수록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슬릿의 간격이 좁은 경우하고 넓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두 개를 비교를 해봐요. 슬릿이 좁은 거하고 슬릿의 간격, 틈이 넓은 거 두 개를 비교해 볼 거예요. 똑같이 동일한 파장의 파동을 이렇게 하면 자, 여기로 빠져나간 다음에 여기가 꺾이고 처음부터 꺾였으니까 그 꺾인 걸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꺾일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폭을 좁게 그린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설명하려는 내용만 좀 이해하면 되니까 우리 이 부분은 똑바로 가고 이 끝자리가 꺾이는 거거든. 자, 끝자리가 꺾여요. 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이 가운데 부분이 적으니까 처음부터 휘어진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얘가 더 많이 휘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절이 더 잘 된다. 슬릿의 간격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된다. 됐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슬릿의 간격이 좁았을 때 하고 그 다음에 파장이 길었을 때. 그죠? 여기서 파장이 길다라고 하는 거는 적색하고 청색도 마찬가지예요. 적색하고 청색도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적색하고 청색을 보면 누가 더 파장이 길어요? 적색이 더 길죠. 그러니까 적색이 더 훨씬 회절을 잘해요. 청색보다. 청색은 직진을 좀 더 잘하고. 됐죠? 자, 그래서 파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의 회절. 회절을 통해서 우리가 문 밖에서 이 안쪽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왜냐면 문 틈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직진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장애물 뒤에 숨어 있더라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회절이에요. 회절.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반사. 반사는 물질의 고유한 파동의 고유한 특징일까요? 아니에요. 반사는 입자도 딱 던지면 튕기죠. 자, 회절은 고유한 거예요. 파동의 고유한 특징. 자, 근데 반사는 고유하지는 않아. 이건 입자도 튕길 수 있어요. 그죠?
벽에다 때리면 공이 튕겨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반사는 이 회절의 그 파동의 고유한 성질은 아닌데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파동의 고유한 성질인지 아닌지. 자, 반사는 파동의 고유한 성질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반사들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얘기를 할 거예요. 줄을 갖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고 흔들어 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렇게 펄스를 보내요. 펄스하고 우리가 그 파동하고 다른 점은 뭐라 했어요? 펄스는 그냥 규칙적이지 않고 한번 띵 주는 거지. 그래서 펄스를 내가 이런 펄스를 보내요. 그러면 얘가 쭉 타고 가요. 줄이 가는 건 아니고 그 펄스가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줄이 한번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좀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뭐 해가면서 쭈루룩 타고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때 이 끝을 고정을 해요. 고정. 움직이지 않도록,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한 경우하고, 그리고 자, 끝을 고리를 이용해 가지고 연결을 해요. 끝이 좀 자유롭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요런 자리를 우리가 자유단이라고 하고, 자, 이쪽을 고정단이라고 해요. 됐죠? 땅 가서 반사를 할 거야. 저 파동이 가서 벽에 부딪히고 튀어나올 텐데 우리가 이 부분 앞쪽인 거를 좀 잘 보세요. 자, 이 앞쪽. 그죠? 똑같이 이쪽도 이런 파동을 펄스를 보낼 거예요. 자, 튕겨서 나올 때 앞에가 먼저 나와야 돼요. 먼저 들어갔던 아이가 튕겨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앞에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이쪽도 앞에가 먼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자, 먼저 들어간 놈이 나오는 건 똑같은데 고정을 시켜놓으면 얘가 뒤바뀌어요. 모양이 뒤바뀝니다. 자, 우리 모양이 바뀌는 거, 우리 모양을 뭐라고 했어요? 위상이라고 그랬죠? 위상이 뒤바뀌어요. 자, 이렇게 뒤바뀝니다. 먼저 앞에 먼저 들어갔던 아이가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 건 맞는데 얘가 위상이 반대로 뒤바뀌죠. 위상이 바뀐다. 180도 변화. 위상이 180도가 뒤집어져서 나옵니다. 자, 이게 고정단 반사예요. 고정단 반사는 위상이 바뀌어서 나오고 자유단 반사는 위상이 바뀌지 않고 나온다. 자, 이거는 우리가 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빛이 어딘가를 들어가서 반사해서 나올 때 자, 처음에 빛이 움직여지든 이동하던 매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딪힐 때의 매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거울에서 반사를 하게 된다면 공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거울의 면이 되겠죠. 그 유리가 되겠죠. 유리 속에서 반사를 해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소환 매질 그리고 여기를 밀환 매질이라고 했을 때 이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 들어가다가 반사한 경우하고 또 이거보다 더 밀한 곳에서 소환 곳으로 반대로 들어가다가 반사한 경우 빛의 위상이 변하게 돼요. 자, 이거를 고정단 반사하고 자유단 반사로 얘기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위상이 변한다. 자, 어느 경우에서 위상이 변하느냐? 자, 매질은 그 파동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곳에서 자, 뭘 하면 그 매질의 변화, 그 매질 이걸 먼저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자꾸 얘기가 안 돌아가네. 자, 매질의 속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매질은 파동이 전달되는 중간 물질이죠. 그런데 이 매질에서 파동이 어떤 매질은 빠르고 어떤 매질은 파동이 같은 파동을 쐈어도 매질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빠른 매질, 속도가 빠른 매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밀한 매질, 소한 매질이라고 얘기한다. 소한 매질, 소한 매질. 자, 여기서 소라는 거는 작다라는 거예요. 밀도가 작다. 뭐 그런 의미처럼 쓰는 거예요. 광학적인 부분에서 혹은 또 뭐 음향이라고 하더라도 매질에서 매질의 전파 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걸 소한 매질이다, 밀한 매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도가 빠른 매질이 소한 매질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속도가 느린 매질. 느린 매질은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밀한 매질이라고 불러요. 이걸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해놔야 돼서 뒤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다시. 속도가 느린 매질은 밀한 매질이라고 하고 속도가 빠른 매질을 소한 매질이라고 한다. 됐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음속은 뭐였어요? 331 플러스 0.6t 이렇게 했죠. 온도가 높으면 속도가 빨라지지. 그러면 온도가 높은 매질은 뭐야? 소한 매질.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속도가 느려지는데 그러면 밀한 매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같은 소리라고 하더라도 공기의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빠르기가 달라지는데 그때 느린 매질은 소한 매질이라고 얘기하고 빠른 매질은 그 느린 매질이 밀한 매질. 아이고 헷갈려. 자, 여기다 다시 쓸게. 속도가 빠른 매질은 소한 매질. 자, 속도가 느린 매질은 밀한 매질. 느린 게 밀한 거예요. 그렇죠? 느려지는 매질이 밀한 매질이에요. 자, 요거를 다시 요게 그 반사의 과정에서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갈 때,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갈 때 고정단 반사를 해요. 그리고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때 자유단 반사를 해요. 됐죠? 그러니까 매질로 얘기하면 우리 줄로 얘기를 하면 줄이 무슨 매질이야? 줄도 전달하는 매질이죠. 됐죠? 좀 다른 부분을 좀 보여줄까요? 굵기가 다른 줄을 사용해서 가는 줄에서 중간에서 이제 굵은 줄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때 펄스를 주면 지금 이거는 아무리 이렇게 그 줄이라고 하더라도 딱 보면 이게 소한 매질, 이렇게 밀한 매질처럼 느껴지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고정단 반사를 해요. 위상이 180도 바뀌어서 나와요. 반면에 굵은 쪽에서 가는 쪽으로 선이 연결되어 있고 밧줄이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파동을 집어넣으면 이때는 자유단 반사를 해요. 반사할 때 위상이 바뀌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요게 뒤에 반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간섭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앞에서 조금 미리 깔아주는 거예요. 자, 빛이라면 거울 같은 데서 반사를 하죠. 그래서 먼저 평면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빛이 표면에서 자, 아무렇게나 반사를 하게 된다면 자, 빛은 직진하는데 표면에서 거칠거칠 되어 있어 가지고 빛이 사방으로 이렇게 반사를 한다면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산란이라고 그래요. 산란. 자,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를 해야 깨끗하게 보일 겁니다. 돌 같은 것들을 가공을 하게 되면 표면이 거칠거칠해요. 자, 그러면 돌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예쁜 색을 나타내는 뭐 옥이라고 하죠. 옥이 뭔지 알아요? 그 파랑색, 녹색 옥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쓰는 거 있죠. 그 돌을 갖다가 가공을 했을 때 표면이 매끄럽지 않으면 색깔이 청록색이 나오지 않고 그냥 허연색이 나옵니다. 허연색. 산란돼 가지고 빛이 사방으로 산란돼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물을 입혀가지고 물에 적셔요. 옷도 마찬가지인데 물을 입히면 표면이 물에 의해서 매끄럽게 돼요. 자, 그러면 표면에서 산란광이 없어지면서 투명하고 내부가 깨끗하게 반사되죠. 내부에서 깨끗하게 반사돼가지고 옥 색깔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우리 옷 같은 경우에도 옷이 보통 이렇게 물에 젖지 않았을 때 하고 물에 젖었을 때 하고 색깔이 다르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옷의 섬유들이 난반사를 통해 가지고 산란광을 만들어요. 서로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진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물을 적시면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거죠. 우리가 광택을 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을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용어에 산란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산란. 빛이 사방으로 튕기는 것, 그것을 산란이라고 얘기한다. 표면이 거칠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 표면이 매끄럽다고 한다면 빛을 주면 이렇게 반사를 하게 될 텐데, 이때 반사면에다가 수직으로 그은 선, 그 선을 법선이라고 그래요. 법선은 우리가 수학에서도 많이 쓰죠. 어떤 접선에다가 수직으로 세운 선을 법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자, 법선과 들어가는 빛, 입사한 빛이 이루는 각, 그것을 입사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반사를 한 다음에 튀어나오는 이 각을 뭐라고 불러요? 반사각이라고 그래요. 반사의 법칙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그거예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자, 그게 반사의 법칙이에요. 빛은 원래 반사를 할 때 이렇게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도록 반사를 하는데, 이 면이 고르게 되어 있다면, 만약에 직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사각이 제로면 원래 가던 길을 다시 반사해서 온다.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것도 다 그냥 반사의 규칙이에요. 원래 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온다. 됐죠? 평면경이라고 하는 거는 거울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을 평면경이라고 그래요. 평면. 그러면 평면경하고 좀 다른 건 뭐겠어? 구분되는 건 구면경이에요. 구면경. 면이 구면으로 되어 있는 거. 자, 평면경은, 자, 우리 여기에서 몇 가지 용어들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 앞에 평면경이 있고,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반사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평면경에서는 거울과 사람 간의 거리가 L이라고 했을 때, 거울 속에 L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자기의 모습이 보여요. 자,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자기의 모습이 보여요. 자, 이거를 상이라고 그래요. 상. 거울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미지를 상이라고 하고, 자, 이걸 물체라고 할까요? 물체. 거리 L만큼 떨어져 있는, 거울에서 L만큼 떨어져 있는 사람은 평면경일 때, 자, 거울 안쪽에 L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생기는 상을 보게 돼요. 이 상은 빛이 직접 반사해서 만든 상이 아니라 저 속에 있는 그 거울 뒤에 있는 상이라고 그래서 이 상을 허상이라고 그래요. 허상. 상은 허상과 실상이 있는데, 실상은 빛이 직접 반사해서 모아서 만든 상을 실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허상은 거울 뒤에 있는 것처럼 빛이 반사돼서 나온 건 아닌데 그 안쪽에 있는 걸로 사람이 느끼는 거,
그런 것을 허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면경에서의 저 허상 이야기를 한 가지 외워둬야 될 게 있는데, 자, 이쪽에 사람의 눈이 이쯤이라고 가정하면 저 사람의 머리는 여기까지, 다리는 여기까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삼각형이, 자, 이 삼각형이 이쪽 삼각형하고 이쪽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죠. 그리고 거리가, 자, 큰 삼각형은 2L이고 밑변이, 자, 이쪽 작은 삼각형은 L이니까 이 사람의 이쪽의 길이 하고 거울의 길이를 보면 몇 대 몇이 될까요? 예, 2대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평면경에서 자기의 전신을 보려고 하면 눈을 막 돌리지 않고 그냥 쳐다봐서 전신을 보려고 한다면 거울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느냐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거울의 크기는 전신을 보기 위한 크기 얼마? 자기 몸의 2분의 1이 되어야 해요. 됐죠? 거울의 크기가 2분의 1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눈을 굴리지 않고 정상적인 평면경에서 자기 자신을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거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울은 좌우가 바뀌죠. 내가 거울을 쳐다보고 오른손을 들면 거울 속에 있는 아이가, 자, 걔는 왼손을 들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기하고 이렇게 그 대칭인 쪽이, 얘가 이쪽을 들고 있으면 얘가 이쪽을 들고 있는데, 이 거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왼손을 들고 있는 거죠. 상하는 그대로인데 좌우가 반전되어 있어요. 자, 평면경에서 외워야 될 거. 자, 거울의 크기가 신체 크기의 2분의 1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거울은 허상이 만들어지는데 좌우가 반전된 허상이 만들어진다. 자, 이게 평면경에서의 이야기예요. 됐죠? 구면경에서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할 건데, 자, 구면경에서 우리가 오목거울하고 볼록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 오목거울을 이야기할 건데, 오목거울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구를 기준으로 공 같은 거 있죠? 그걸 가지고 반을 잘랐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래서 안쪽 면에다가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은색 도금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용어들을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 자, 옆에를 좀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잘라놓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원래 이게 전체가 구였다면, 자, 중심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심을 뭐라고 하냐면 구심이라고 그래요. 구심. 그리고 자, 요 거울의 중심을 거울경자 써가지고 경심이라고 그래요. 경심. 자, 그리고 경심과 구심을 이은 선, 자, 이걸 경축이라고 그래요. 경축. 거울의 축. 자, 완전한 이런 구라고 한다면 이 경축에 나란하게 빛을 보내면, 자, 여기서 입사각 반사각해서 튕겨서 움직이게 될 텐데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해요. 자, 경축에 나란하게 한다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경축에 나란하게 입사한 빛은 나란하게 입사한 빛. 자, 반사 후에 자, 한 지점을 지나게 되는데 그 지점이 초점이에요. 자, 초점이라는 건 빛이 모이는 자리인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간 빛, 여기가 초점이에요.
자, 나란하게 간 빛은 어디를 향해서 가든 결국 반사하면 이 초점을 지나게 돼요. 나란하게 간 빛은 반사 후에 초점을 지난다. 됐죠? 자, 그래서 초점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이론적인 그런 구면경 오목 거울에서는 구심과 초점이, 자, 구심의 2분의 1이 초점의 거리가 돼요. 초점까지의 거리는 구심의 2분의 1입니다. 자, 어디에서부터? 이 경심으로부터의 거리예요. 경심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가 경심으로부터 구심까지의 거리의 2분의 1이에요. 자,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할게요. 구면경 중에서 지금 오목거울을 먼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 여기에 구의 중심 뭐라고 했어요? 구심. 자, 그리고 요 부분은 거울의 중심 경심. 그리고 여기는 구심과 경심 사이에 빛이 모이는 자리, 나란하게 간 빛이 모이는 자리 초점.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원래 R을 지난 자리, 여기가 누구예요? 이 구의 반지름, 단면으로 보면 원의 반지름을 지나는 자리예요. 구심을 지나는 자리. 그러면 입사각이 뭐가 되냐면 제로가 돼요. 자, 이 반사면에 수직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다시 튕겨서 나와요. 경심을 향해서 간 빛은 다시 그대로 반사해서 나와요. 경심을 향해서 간 빛은 원래 입사한 빛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입사한 빛은 어떻게 된다? 반사 후에 다시 제자로 되돌아와요. 자, 반사 후 경심을 다시 지나게 돼요. 예, 다시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5를 지나는 자리. 여기는 구심, 여기 지금 잘못 얘기했네요. 경심이 아니라 요거는 구심이에요. 구심. R은 구심. 여기가 R이 구심이죠. 자, 반사 후에 구심을 지난다. 구심을 지난다. 초점을 지난 빛은 향해서 입사한 빛은 입사한 빛. 자, 초점을 향해서 간 빛은 반사 후에 자, 초점을 향해서 가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사 후에 경축에 나란하게 반사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들어갔으면 당연히 초점을 지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반대로 이렇게 가나, 자, 이렇게 가나 똑같아야 되니까. 자, 반사 후 경축에 나란하다. 자, 나란하게. 자, 초점을 지난 빛은 경축에 나란하게 반사해서 나가요. 됐죠? 여기 경심, 아까 구심이라고 이제 요거를 구심을 자꾸 경심이라고 얘기했는데, 경심을 지난 빛은 자, 요 가운데가 이게 자, 요거의 법선하고 같은 개념이니까 경축이 경심을 지난 빛은 반사 후에 자, 똑같은 각도로 반사를 해요.
경축의 대칭으로 같은 각으로 반사해서 나와요. 경축의 경심에 잠깐만 헷갈리네. 경심을 향한 빛은 자, 반사 후에 어딜 지난다고요? 같은 각으로 경축의 대칭으로 반사해서 나온다. 자, 요거를 가지고 상을 작도하는 거예요. 상이 어디에 있는지. 자, 그거를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 얘기도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빛이 자,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 구명경에서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목거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목거울이 복잡해요. 자, 위치를 먼저 잡아주고, 자, 여기를 R,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R이 뭐였어요? 구심이었어. 구심. 자, F 초점. 자, 여기에 O. 자, 여기가 뭐예요? 경심. 거울의 중심. 자, 중간에 물체를 하나 놓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물체를 하나를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러면 이 물체에서 작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부분에 모든 걸 할 필요는 없고 제일 끝자리, 자, 요 지점 하나가 어디로 가는지를 볼 거예요. 그러면 빛이 어딘가에서 와가지고 반사를 하게 될 텐데, 그 반사한 빛이 어디로 갈까? 사방으로 가요. 굉장히 많은 빛이 사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상을 만들 때 그 빛은 모든 아이가 다 모여서 만든 빛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 많은 양들이 모여서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윤곽선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몇 가지 규칙대로 그림을 그려볼까요? 제일 먼저 경축에 나란하게 간 빛. 자, 나란한 것 같지가 않네. 자, 경축에 나란하게 들어갔어요. 자, 반사 후에 어딜 지난다고 했어요? 초점을 지난다고 했죠. 초점. 자, 이 첫 번째, 자, 노란색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렸어요. 자, 두 번째 규칙을 한번 볼까? 구심을 향해서 입사한 빛. 자, 요거를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자, 요 색깔을 뭘로 정할까? 빨간색으로 정할까? 자, 구심을 향해서 입사한 빛. 자, 구심을 향해서 입사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구심을 향해서 입사한 빛. 자, 구심을 향해서 입사한 빛은 어떻게 된다 했지? 반사 후에 구심을 다시 지난다. 구심으로 보내려고 했더니 반항하네. 자, 반사 후에 다시 이쪽으로 반사해서 나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초점을 향해서 입사한 빛. 초점을 향해서 입사를 시켜볼까요? 이번에는 무슨 색으로 할까? 이거를 파란색으로 하고요. 초점을 향해서 입사를 시킬 거예요. 됐죠? 조금씩 어긋나는데 이쪽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좀 뭐 대충 봅시다. 자, 입사한 빛은 초점을 향해서 입사한 빛은 반사 후에 어떻게 돼요? 경축에 나란하게. 초점을 향해서 입사한 빛은 반사 후에 경축에 나란하게. 됐죠? 자, 그리고 경심을 향해서 들어간 빛은 이번엔 녹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경심을 향해서 들어간 빛은 녹색으로. 자, 경심을 향해서 갑시다.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아야 되니까 대충
이런 분위기. 그죠? 으아, 사고 터졌네. 자,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립시다. 굉장히 많은 빛들이 사방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개들을 보니까, 자, 이 빛들이 다 공통적으로 어딜 지나요? 예, 요 지점을 지나요. 요 지점. 여긴 초점은 아니고, 자, 요 지점을 지납니다. 초점은 어디예요? 초점은 요 지점이었죠. 자, 그런데 빛들이 다 반사 후에 모인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자, 그러면 요 지점에 누가 있는 거냐면 얘가 있는 거예요. 얘가. 거기에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자리에 물체가 있는지, 자, 물체를 왜 그렇게 그렸는지 좀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녹색, 여기에 이 물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빛들을 갖다가 옮겨 놓으면 저기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딱 보기에 어때요? 크기가 작죠? 그 다음에 얘가 이 위쪽이라면, 자, 얘가 요 밑에니까, 자, 이런 상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건 물체고요. 이쪽은 물체예요. 그리고 이쪽이 상이야. 구심의 바깥에 있는 물체는요, 초점과 구심 사이에, 자, 이런 상을 뭐라고 부르냐, 거울에 직접 반사해서 만든 상,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냐면 이 자리에 그 종이 같은 걸 놔야 보여요.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좀 다른 상인데, 어쨌든 이 자리에 있는 상을 뭐라고 부르냐, 자, 실상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빛이 반사해서 만든 상을 실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뒤집어져 있는 상이라고 해서 도립상이라고 그래요. 도립,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 도립상. 됐어요? 그리고 원래보다는 좀 작죠. 축소된 도립상이에요. 자, 이렇게 어느 자리에 뭐가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거를 다 그리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자, 위치들을 쭉 정리를 하나로 해 놓을게요. F하고 R인데, 자, 이 지점이 O 지점이에요. 물체를 내가 여기다가 좀 전에 있는 걸 그렸잖아요. 자, 그 물체를 계속 옮겨가면서 그려볼 거예요. 네, 이쪽에도 그리고, 이쪽에도 그려보고, 이쪽에도 그려보고, 여기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같은 물체를 계속 옮겨보면서 그림을 그릴 건데, 얘네들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이 끝에 나란하게 간 빛은 다 여기를 지나죠. 이렇게 그립시다. 그냥 똑같은 아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다 모두 그 다음 결과는 뭐예요? 초점을 지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아이들을 다 작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누구만 보면 될 거냐면, 초점을 지나는 아이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초점. 자, 이렇게 되는 아이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아이는 이렇게, 대충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결과를 그림을 그려주면, 자, 모든 아이들은 공통으로 다 요 선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됐죠?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결과만 그림을 그릴게요. 여러분들 이 방식대로 작도를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림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물체를 R 밖에다가 놓으면, R 밖에다 놓으면 상이 어디에 생기냐면 초점과 R 사이에 생깁니다. 어떤 상이 생겨요? 예, 축소된 도립 실상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옮겨가면, 자, 이쪽으로 쭉 옮겨가면 상은 이렇게 움직여요. 자, R을 조금 이렇게 위치만 우리가 보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자, 물체를 옮기면, 어느 쪽으로 옮기면 초점까지
초점이 되는 곳까지를 물체를 옮겨봐요. 여기까지. 이 구간에서 움직이면 물체는 상은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물체를 이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은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고요. 됐죠? 원래 R에다 놓으면 물체를 R에다 놓으면 상이 어디에 생기냐면 R 밑에 바로 생겨요. 아래쪽에. 같은 크기로 생겨요. 같은 크기로. 물체를 어디다 놓으면 R에다 놓으면 바로 밑에 같은 크기로 생깁니다. 지금 같은 크기처럼 안 보이는데 같은 크기로 생겨요. R 밖에다 놓으면 어디에 생긴다고요? 예, 초점과 R 사이에 생긴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초점과 R 사이에다 놓으면 여기에다 물체를 놓으면 어디에 생기냐? R 밖에 생겨요. 다 뒤집힌 아이들이 만들어지죠. 됐어요? 구분이 되나? 자, 여기가 1번이면 여기가 1번이에요. 여기 2번이면 자, 여기가 2번이고 자, 여기가 3번. 위치에다 물체를 놓으면 요게 생겨요. 됐죠? F에다 놓으면 생기지 않아요. F에다 놓으면 상이 생기지 않아요. 자, 이유는 뭐냐면 물체를 여기다 놓으면 자, 여기에 반사된 아이가 자, 나란히 가버려요. 만나지 않아. 누구하고 만나지 않아요? 저 노란 선하고 만나지 않아요. 이게 빛이 몇 가닥이라도 모여가지고 상을 만드는 건데 그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F에다 놓으면 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F 안쪽에다가 물체를 놨을 때야. F 안쪽에다가 물체를 놓으면 물체가 어디에 생기는가? 상이 어디에 생기는가? 나란히 간 거는 이렇게 가겠죠. 빛이 노란색. 자, 그런데 이쪽으로 들어간 빛, 경심으로 들어간 빛은 어때요? 반사 후에 이렇게 돼서 둘이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노란색하고 흰색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반사 후에.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실제로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자, 이걸 연장한 걸로 보여요. 연장. 쭉. 자, 그래서 그 연장한 거하고 누구 연장한 거? 아까 요거 날아간 다음에 간다. 연장한 거. 자, 그 둘이 만난 게 상이 된다고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여요. 자, 연장선에서 상이 보여요. 자, 그럼 이런 상을 뭐라고 하냐? 거울 안쪽에 있는 물체를 어디에다 놨을 때? 자, 이거 색깔이 다르니까 헷갈리겠네. 자, 이쪽을 여기에 상이 생겨요. 거울 안쪽에 생기는 상, 그걸 뭐라고 불러? 허상이라고 그래요. 허상. 허상. 자, 확대된 똑바로 서 있네. 정립. 정립 허상이 생겨요. 거꾸로 된 걸 도립이라고 그랬죠. 자, 확대된 정립 허상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오목거울이 만들 수 있는 상이에요. 오목거울은 어떤 상을 만들어요? 자, 지금 여기 실상들을 만들어요. 어떤 실상? 도립실상. 자, 도립실상인데 어떤 아이도 만들어져? 축소된 아이. 그다음에 등배가 뭐냐면 같은 크기 100%짜리. 자, 어디에다만 놨을 때? R에다 놨을 때. 자, 그 다음에 확대된 아이 다 만들어져요. 오목거울에서 만들 수 없는 아이는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립 실상도 만들어져요. 허상. 정립 허상. 정립 허상 만들어지죠. 어떤 아이? 확대된 정립 허상이 만들어져요. 확대된 정립 허상이 만들어진다. 자, 물체를 어디에다 놨을 때, 축소된 건 어디에다 놨을 때? R 밖에다 놨을 때. 물체의 위치예요.
R보다 어디에다 놨을 때? 더 바깥에 거울에서 더 먼 곳에 놨을 때. 자, 그 다음에 R에다가 놨을 때 등배가 만들어지고, 확대된 I는 어디에다 놨을 때? 초점하고 어디 사이? 예, 구심 R 사이에다가 물체를 놨을 때. 3번. 초점에다 놨을 때는 어떻게 돼요? 4번. 초점에다 놨을 때는 상이 생기지 않아요. 초점에서는 상이 생기지 않는다. 상 없음. 됐죠? 자, 그리고 초점과 경심 사이에다 놓으면, 물체가 어디에 만들어져요? 예, 거울 안쪽에 만들어져요. 거울 안쪽에. 확대된 상태로. 자, 이거는 초점과 F와 어디 사이에다 놓은 거예요? O 사이에다가, 구심 사이에다 놓으면 이런 아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래 놓고 오목 거울에서 만들 수 없는 상은? 이라고 물어봐요. 자, 만들 수 없는 상 뭐야? 축소된 정립허상 못 만들죠. 같은 크기의 정립허상, 같은 크기? 아주 거울 가까이다 놓으면 좀 비슷해지긴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진 않으니까. 어쨌든 자, 확대된 정립허상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만들 수 없는 아이, 자, 이런 아이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없다. 그 다음에 어디에도 못 만들어? 그 초점에도 상이 없어요. 초점에 놔도 상을 만들 수 없다. 됐죠? 그리고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상은 되게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똑바로 서 있는 상은 뭐만 만든다? 확대된 아이만 만든다. 그리고 똑바로 서 있는 상은 허상만 가능하다. 거울의 안쪽에 들어있다. 아까 평면경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되게 복잡한 아이들이 막 만들어지죠. 자, 이번에는 볼록 거울이에요. 볼록 거울.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보는 거는 볼록 거울이 많아요. 자, 볼록 거울에서 위치를 보면, 자, 이쪽이 초점이고 이쪽이 구심이죠. 그리고 여기가 경심이에요. 그런데 저건 거울 안쪽이니까 우리 이거를 허초점이라고 불러요. 허초점. 됐죠? 예, 그래서 그 허초점의 거리와 같은 곳. 자, 이거 허초점. 자, 그 다음에 R과 거리가 같은 곳을 이렇게 잡고 위에 이야기했던 것대로 작도를 하면 돼요. 자, 빛이 경축에 나란하게 가면 반사 후에 어디를 지난다고 그랬어요? 초점을 향해서 간다고 했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자, 반사면에 법선을 그리고 그 법선의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아야 되니까, 자, 어디를 지나겠어? 자, 이쪽에서 이쪽 동네가 아니라 마치 어디에서 나온 것처럼, 이 허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반사가 될 거예요. 됐죠? 경축에 나란하게 입사한 빛은 허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튕겨서 갈 겁니다. 저 위로 쭉 갈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초점을 향해서 간 빛은 너무 복잡하니까, 자, 우리 여기를 지난 빛으로 그냥 놓읍시다. 자, 물체를 이렇게, 자, 어디요? 경축을 향해서, 경축에서 그 경심을 향해서 들어간 빛, 경심을 향해서 들어간 빛은 반사 후에 입사각 반사각 하면 이렇게 분위기가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에서 현실에서는, 바깥에서는 이 빛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다 물체를 놨다고 했을 때 이 빛하고 이 빛이 만날 수가 없지.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안쪽으로 연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난 요 자리에 물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이 생기는 거예요. 상이. 어떤 상이 만들어져요? 허상이 만들어져요. 허상인데 어떤 허상? 축소된 볼록 거울은 축소된 거울 안쪽에 축소된 정립 허상이 만들어지죠. 축소된 거예요. 물체를 가까이 옮기면, 자, 노란색은 다 공통이죠. 자, 뭐만 달라지냐면 구심을 향한 빛의 각도가 달라질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안쪽으로 연장했을 때 만나는 지점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상이 점점 거울 안쪽으로 다가와요. 원래 자, 거울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막 움직이면 상은 거울 쪽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거울 앞으로 다가가면 상이 거울 쪽으로 오죠. 자기 앞으로 오는 거잖아.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 지금은 나중에 요거를 시간 될 때 다시 그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바로 코앞에가 시험이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요거를 거울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물체를 거울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자, 어디로 가냐면 거울 가까이로 오기는 해요. 물체가. 그래서 점점 커지기는 하지만 거울 쪽으로 다가올수록 물체가 점점 커지지만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만 나와요. 자, 우리가 볼록 거울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항상 동일한 상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항상이라는 건 뭐냐면 오목 거울처럼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상이 커졌다 작아졌다 뒤바뀌었다 혹은 사라지는 일조차도 없어요. 항상 정립 허상만 나와요. 축소된. 자, 우리 이거 어디에다 써요?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양쪽 옆에 사이드 미러 혹은 백 미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미러 있죠. 자동차에서 바깥을 볼 수 있도록 사이드 미러 있죠. 자, 사이드 미러를 저렇게 축소된 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이유는 뭐예요? 자, 축소를 시켜야 저 사이드 미러 안에 온갖 뒤쪽의 모습을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축소해서 그 안에서 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안 그러면 확대된 거라면 어때? 뒤쪽에 어떤 한 자동차만 보이겠죠. 그렇게 자동차의 일부분만 보이겠지. 자, 평면경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축소해서 보는 것보다는 적은 부분을 보게 될 거예요. 아주 적은 부분을. 그래서 많은 부분을 보기 위해서 축소를 하면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죠.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축소해서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항상 동일하다. 자, 정립으로 동일하다. 자동차가 거울의 위치에 따라서 뒤쪽에 있는 차들이 막 뒤집혀 보이고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막 이러면 운전할 때 굉장히 혼란스럽겠지. 자, 그래서 볼록 거울은 항상 축소된 화상만 만든다라고 하는 일정한 그런 규칙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사이드 미러를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뭐 그 자동차 코너 도는 곳에 감시용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주변을 살펴보라고 뭐 이런 거울을 달죠. 다 앞쪽이 볼록하게 튀어나왔어요. 자, 볼록 거울입니다. 됐죠? 그래서 볼록 거울은 항상 동일한 아이가 만들어진다. 어떤 아이? 정립 허상이 만들어진다. 축소된 정립 허상이 만들어진다. 거울 쪽으로 다가가면, 물체가 거울 쪽으로 다가가면 상이 거울 쪽으로 가까워지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커지기는 하는데 최대로 커봐야
물체의 크기뿐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상황마다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수 있으니까. 됐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기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구면경인데, 구면경에서 보통 이용은 볼록 거울로 하는데, 저 오목 거울은 용도가 뭐냐면 초점의 빛을 모으는 역할이에요. 빛을 모아서 초점에다가 모아요. 나란히 간 빛은 다 어딜 지난다고 했어요? 초점을 지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오목 거울로 들어와 있는 빛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어디로 보낸다고? 초점으로 보내요. 초점으로. 하여튼 초점으로 보냅니다. 자, 용도. 우리가 태양열을 이용해서 뭘 가열을 할 때 조리기구를 팔아요. 이게 거울인데, 아이고, 자, 저렇게 되네. 자, 요 부분에, 초점 부분에 뭔가 고기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꼬챙이 같은 걸로 꽂아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 햇빛이 다 어디에 모여요? 저 초점에 모여요. 반사 후에. 그러면 자, 이 광량이 되게 많이 여기에 집중이 될 테니까 고기가 있겠죠. 자,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뭐 조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올림픽 같은데 성화 점화하는 거. 자, 저 부분에다가 점화할 수 있도록 가스로 이렇게 가스가 나오는 성화 봉을 갖다 대면 불이 딱 붙죠. 내지는 전파를 모으는 역할을 해요. 파라볼라 안테나, 접시 안테나라고 하죠. 자, 거기에 초점에 뭐가 있어요? 예, 안테나가 있어요. 사실은 요 부분만 안테나예요. 내지는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놓죠. 그러면 어떻게 돼? 전파가 오면 전파가 다 여기에 모여지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은 안테나를 놔도 효율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접시 안테나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빛이라든가 누구를 모을 수 있어요? 오목 거울은 전파를 모을 수 있어요. 전파를 초점에 모을 수 있어요. 장치로 사용합니다. 전파를 모으는 건 철판은 전파를 반사를 해요. 금속은. 그래서 전파 안테나, 접시 안테나라고 하죠. 파라볼라 안테나. 자, 그러면 전파가 거기에 모이기 때문에 효율을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러면 이제 거울 이야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정리를 뒤에 거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할게요.